27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젖먹이 아들 녀석의 작은 손을 붙잡고 울던 밤이 어제 같습니다. 까만 밤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단단한 지붕이 되어주겠노라고. 굵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반듯하고 귀하게 키워내겠노라고. 그렇게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 민준이가 32이 되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며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받는 아들은 제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얼굴로 한 여자를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수정 씨예요. 유수정. 아들의 곁에서 수줍게 웃는 그 아이는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가씨였습니다. 이름처럼 맑고 투명한 눈동자에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상냥한 말투, 그리고 명문대를 나와 지금은 어엿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는 배경까지. 낡고 초라한 이 어미의 집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민준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저도 어머님께 딸처럼 잘할게요. 라고 말하는 수정 씨의 모습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이가 우리 민준이 짝으로 이렇게 예쁜 천사를 보내주었구나. 혼자 속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정 씨는 제게 정말 딸과 다름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머님 힘드셨죠? 다정하게 물어왔습니다. 제 무뚝뚝한 아들 녀석이 채워주지 못했던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을 그 아이가 따스하게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런 저희 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엄마, 수정 씨 마음에 들어? 난 수정 씨 없으면 못 살아. 마음에 들고 자시고가 어디 있니? 내가 좋다는데.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아이다. 내가 더 잘해야 해. 결혼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지 못했지만 제가 남편 없이 악착같이 모은 돈과 민준이가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부은 적금을 합치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그런 저희의 사정을 듣고도 되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 집은 괜찮아요. 민준 씨랑 저 둘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평생 피땀으로 모으신 돈을 저희 때문에 쓰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고운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오히려 수정 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미래의 사돈댁에서는 뭘 그런 걸 따지냐며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건 못 본다고 강남에 24평짜리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저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죄송해서 어쩌죠. 호호 최 여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수정이가 민준군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돈보다 중요한 법이죠. 저희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부인의 온화한 목소리에 저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민준이가 이렇게 복이 많구나.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예비 사돈댁에서 워낙 격식 있고 좋은 곳으로 예약을 해두셔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 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새로 뽑은 국산 중형차에 수정 씨를 태우고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바로 퇴근해서 오기로 했고 사돈댁에서는 당신들 차로 오시기로 했죠. 차에 오른 수정 씨는 오늘도 역시나 향기롭고 예뻤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민준 씨가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얘는 뭘? 우리 아가씨만 하겠니? 그나저나 떨린다. 내가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며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차가 멈춰섰을 때 수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수정 씨는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라 잠깐만 받아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 괜찮아. 편하게 받아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결정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막히는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수정 씨는 한참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업무 통화려니 혹은 친구와 나누는 수다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 차는 얼마 전 아들이 선물해 준 최신형 모델이라 블루투스 기능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차였습니다. 아마 수정 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정 씨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게 속삭이던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차 안의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그 영감탱이는 아직도 전화 안 받았어. 내가 오늘까지 돈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말했을 텐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감탱이, 설마 제가 아는 그 단어가 맞나 싶었습니다. 몰라. 이따 상견례 끝나고 다시 해봐. 근데 진짜 이 늙은이랑 같이 있으려니까 토 나올 것 같아. 옷은 또 어디서 촌스러운 걸 사 입었는지 아주 가관이야. 냄새나는 늙은이 옆에 앉아 있으려니 아주 고역이다. 고역.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정말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 냄새나는 늙은이,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저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이 차갑게 식어갔고 핸들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됐고. 집 문제는 걱정 마. 우리 엄마가 구워 삶아서 강남 아파트 하나 받아내기로 했잖아. 그 등신 같은 아들놈은 나한테 완전히 빠져서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놈이야. 결혼만 하면 그 집 재산 전부 내 소나귀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일단 그 돈으로 아빠 빚부터 막고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빚 재산 아들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상냥한 미소, 다정한 말투, 고운 마음씨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 추악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단 말인가.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차 블루투스 켜진 줄도 모르고 아주 세상 모르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우리 수정 씨는 복덩이라나 뭐라나. 자기가 지금 시한폭탄을 며느리로 들이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하여튼 무식하고 순진한 것들이 다루기는 제일 편해. 끊어. 거의 다 왔어. 또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해야 하니까.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정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다 왔네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정면만 응시한 채 떨리는 턱을 애써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러 온 소름 끼치는 괴물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정 씨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정 씨. 네, 어머님.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수정 씨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분노? 배신감? 아니요. 그것은 아마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었을 겁니다. 오늘 상견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그 한마디에 수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외로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수정 씨, 오늘 상견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얼음장 같던 내 한마디에 유수정의 완벽했던 미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하지만 프로는 프로였다. 수정 씨는 불과 1초 만에 표정을 수습하고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럽다는 얼굴로 내 팔을 붙잡았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 능청스러운 연기라니. 조금 전까지 나를 냄새나는 늙은이라 칭하며 경멸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내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그 아이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오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증거도 없이 내 말만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 아이는 분명 또 다른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고 결국 나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상한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했다. 모르겠다.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고 숨이 차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사돈어른들을 뵐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머님, 세상에.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병원부터 가요. 네, 아니다. 병원은 무슨. 그냥 집에 가서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상견례는 미안하지만 다음에 다시 나를 잡자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민준이한테도 연락해 두렴. 내 서늘한 눈빛에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는지 수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차를 돌려 그 아이를 집 앞에 내려주었다. 차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그래, 오늘 일은 시작일 뿐이야. 내 가면을 벗겨주기 전까지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예비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아 죄송하게 되었다며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당연히 그쪽에서는 괜찮다며 내 건강을 염려해 주었다. 그 온화한 목소리마저 이제는 위선으로 들려 소름이 끼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아들 민준이가 조차 들어왔다. 수정 씨에게서 이미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다. 엄마, 괜찮아. 수정 씨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갑자기 왜 그래?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지금이라면, 아직 저 괴물이 우리 집안에 뿌리 내리기 전인 지금이라면 아들도 내 말을 믿어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블루투스 통화 내용, 늙은이라는 단어,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그 끔찍한 말들까지. 하지만 내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아들의 표정은 걱정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끝내는 실망과 짜증으로 변해갔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준아, 엄마가 똑똑히 들었어. 수정 씨, 우리가 아는 그런 애가 아니야. 오해했겠지. 엄마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해서 헛것을 들은 거 아냐? 수정 씨가 어떤 사람인데. 엄마한테 늙은이라고 욕을 해. 그리고 우리 집 재산, 우리가 무슨 재벌이라도 돼. 엄마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전셋집 하나 얻는 처지에 걔가 뭘 노리고 우리 집에 와? 아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세상에서 내 편이라고 믿었던 단 한 사람, 내 아들이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 취급하고 있었다. 유수정이 파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교묘했다. 아들은 이미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후였다. 엄마가 뭘 잘못하신 거야? 수정 씨, 오늘 엄마 쓰러졌다고 상견례도 취소되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면서 전화기 붙들고 펑펑 울었어. 그런 착한 애한테 어떻게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실망이다, 정말. 아들은 내게 실망이라는 말을 남기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광하고 닫히는 문은 세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눈물도 호소도 진심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저 벽을 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은 절망감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물이 멎고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래, 유수정. 내가 나를 무식하고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고 했지.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산 이 늙은이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에서 악마라도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그날 밤 나는 잠 한숨 자지 않았다. 인터넷을 뒤지고 수소문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변호사는 소송을 위한 것이니 아직 일렀다. 경찰은 민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 것은 진실을 파헤쳐 줄 사람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던 예금 통장을 해지했다. 두툼한 현금 뭉치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다. 이 돈은 이제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 자금이다. 나는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밤새 찾아낸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낮고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말씀하십시오. 사람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수화기를 쥔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1시간 뒤 나는 약속 장소인 낡은 상가 2층의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특수조사팀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먼지 쌓인 공간이었다. 내 앞에는 전직 형사 출신이라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유수정이라는 여자의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차 안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 내용까지.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고 짧게 질문 몇 개를 던진 뒤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이 정도 정보면 시작하기엔 충분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과거 행적을 추적해보면 비슷한 패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는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부탁합니다.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서류든 사진이든 증언이든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주세요. 남자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적을 안심시키는 것이 조사의 첫걸음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비록 내 편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반격의 첫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유수정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차례였다.
조력자를 얻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옥과 같았다. 나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예비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유수정을 대해야 했다.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 편찮으신데 상견례를 강행하려고 하고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좋은 날을 망쳐서.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내 앞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살갑게 구는 수정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었다. 저 하얗고 가녀린 손으로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계획을 세웠다니. 속으로는 천불이 났지만 나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아들 민준이는 그런 내 노력이 기특했는지 엄마가 마음을 여니 얼마나 좋아. 역시 우리 엄마야. 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그 손길이 아프고 서러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탐정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다. 공원 벤치에서 접선하듯 만난 그는 예상대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서류와 함께 내밀었다. 어머님, 일단 유수정의 배경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유복한 사업가라던 수정의 아버지는 이미 10수년 전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 신세였고 현재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다. 강남의 자가라던 집은 보증금도 위태로운 월세 빌라였다. 명문대 졸업장과 큐레이터라는 직업 또한 교묘하게 부풀려진 거짓 경력이었다.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전부였다. 결국 그 집안 전체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 안에는 수정의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빚 내역과 사채이자 독촉장 사본까지 들어있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드님을 설득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까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탐정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다. 민준이는 이 정도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터였다. 그때 탐정이 조심스럽게 다른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여자를 아십니까? 유수정과 같은 갤러리에서 일했던 박선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수정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직접 부딪혀야 했다. 나는 탐정에게서 얻은 연락처로 박선영이라는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남겼다. 유수정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그녀는 겨우 나를 만나주기로 했다. 약속 장소인 낡은 카페에 나타난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건데요? 수정 씨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말해주세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 상상을 초월했다. 유수정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부유해 보이는 남자들만 골라 접근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교묘한 거짓말로 동정심을 사고 온갖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했다. 박선영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입을 막으려는 유수정의 계략에 휘말려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이었다. 그 여자는 악마예요. 웃으면서 사람 뒤통수를 치는 어머님 아드님도 위험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페에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익숙한 얼굴. 유수정이었다. 나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처음으로 알았다. 박선영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어머나 세상에. 선영 씨. 유수정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며 박선영에게 아는 체를 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님, 여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나는 옆에 놓여있던 쇼핑백을 들어 보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다. 아, 수정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이분이 우리 민준이 줄 넥타이를 고르는 걸 도와주셔서 취향이 좋으시더라고. 내 임기응변에 박선영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맞장구를 쳤다. 네, 맞아요. 남자 선물 고르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유수정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심의 눈초리였다. 그녀는 몇 초간 나와 박선영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러셨구나. 신기한 인연이네요. 라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그녀가 친구를 만나러 카페 안쪽으로 들어간 뒤에야 나와 박선영은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우리는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왔다. 오늘의 아슬아슬한 위기는 오히려 박선영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밝혀낼 거예요. 그녀는 유수정에게 똑같이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를 내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최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탐정과 함께 그 남자를 만났다. 그는 유수정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처참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유수정이 스스로 자신의 사기 행각을 떠벌리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했다. 탐정은 그에게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내 차 안에서 탐정이 건네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스피커에서 유수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앞에서 내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아닌 교활하고 천박한 그녀의 진짜 목소리였다. 그 영감은 완전 물건이야. 내가 눈물 한 번 찔끔 흘려주니까 자기 전 재산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굴더라니까 멍청한 거지. 이번에 만난 놈도 마찬가지야. 엄마밖에 모르는 숙맥이라 구워 삶기 더 쉽다니까. 사랑해요 몇 마디 던져주면 좋다고 해벌쭉해서 하여튼 남자들이란 단순해서 좋다니까. 이 결혼만 성사되면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 인생도 끝이야. 녹음 파일 속에는 그녀의 추악한 웃음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 마지막 남은 연민과 망설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이 모든 거짓을 끝장낼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나는 며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우리 수정 씨한테 미안해서 어쩌니. 상견례 다시 날짜 잡자꾸나.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사죄하고 싶어. 아들은 철석같이 내 말을 믿고 기뻐했고 유수정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머님이 마음 푸셨다니 다행이에요. 라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다시 잡힌 상견례.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최고급 한정식집의 가장 큰 귀빈실이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다. 내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겨워하는 아들 민준이가, 맞은편에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유수정과 그녀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남 아파트라는 선물을 던져주며 우리 모자를 완전히 자기들 소나귀에 넣을 생각이었을 것이다.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지고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 예비 사돈, 즉 수정의 아버지가 짐짓 헛기침을 하며 운을 뗐다. 최 여사님, 지난번엔 놀라셨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내 염려 덕분에요. 사돈어른이야말로 사업하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요즘 경기도 어렵다는데 하시는 일은 번창하시는지요? 내 질문에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준비한 첫 번째 함정이었다. 허허, 저희 같은 사람이야 늘 바쁘죠. 경기가 어려워도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법입니다. 우리 수정이 시집 가는데 아비로서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러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입수한 서류에는 사돈어른의 사업체가 몇 년 전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현재는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서요. 제가 뭘 잘못한 모양입니다. 쿵. 귀빈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수정의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수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서류는 또 뭐고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시어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정아, 그리고 내 이야기도 해야지.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단다.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려 있지도 않은 큐레이터 경력을 만들어내고 갤러리 동료까지 모함해서 내쫓아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무슨 소리예요? 박선영 씨. 기억나니?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유수정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개져 있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 자리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사과드려. 아들의 고함에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아들을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앉아라. 엄마는 이 자리를 망치려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망치려는 저 사람에게서 너를 구하려는 거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그리고 내 휴대폰과 연결했다. 귀빈실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스피커에 집중되었다. 유수정은 무언가 직감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앉아, 수정아. 들어봐야지. 내 진짜 목소리를.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적을 깨고 스피커에서 유수정의 교활하고 천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영감은 완전 물건이야. 내가 눈물 한 번 찔끔 흘려주니까 자기 전 재산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굴더라니까 멍청한 거지. 수정의 부모는 자기 딸의 목소리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번에 만난 놈도 마찬가지야. 엄마밖에 모르는 숙맥이라 구워 삶기 더 쉽다니까. 사랑해요 몇 마디 던져주면 좋다고 해벌쭉해서 하여튼 남자들이란 단순해서 좋다니까. 이 결혼만 성사되면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 인생도 끝이야. 민준이는 온몸이 굳은 채 스피커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숙맥, 멍청한 놈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유수정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거짓말, 저거 다 조작이야. 당신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발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수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운 경멸과 역겨움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전부 연기였어? 민준이의 갈라진 목소리에
유수정은 대답 대신 무너져 내렸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었다. 당신들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내 아들을 이용하려 했습니까? 우리 집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잣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민준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유수정 가족을 향해 말했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베풀 내 마지막 자비입니다. 수정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딸의 등을 떠밀며 허둥지둥 귀빈실을 빠져나갔다. 유수정은 마지막까지 민준이를 붙잡고 민준 씨,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라고 애원했지만 민준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귀빈실. 텅 빈 자리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아들과 값비싼 음식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아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지옥 같던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다. 어떤 위로도 어떤 질책도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는 현관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리라. 아들의 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을 믿지 않았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아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몇 번이고 사죄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야, 민준아. 죄송할 것 없다. 사람을 믿었던 게 무슨 죄겠니?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지.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상처 입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나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며칠 뒤 흥신소 탐정에게서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유수정은 결국 과거의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다. 내 사건을 통해 용기를 얻은 그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는 것을 막아야겠다며 직접 나선 것이었다. 또한 수정의 집안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살던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쌓아올린 거짓의 성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복수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힘들어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나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다그치는 대신 매일 아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난 이제 누굴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사람을 믿는 건 좋은 거야. 그건 내가 좋은 사람이란 증거니까. 하지만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하더구나. 그리고 사랑에는 때로 진실을 마주하게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엄마도 이번에 배웠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엄마는 다 헤아릴 수 없어.
하지만 아들, 이것만은 기억해. 넌 속은 게 아니라 사랑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 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 그걸로 된 거야. 그걸로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내 말에 아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의 식사는 우리 모자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약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을까. 아들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전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눈빛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하거나 예전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아들은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고 한 뼘 더 성장했다는 것을.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넘겨보던 아들이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나만 지키며 살아왔네요. 나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다. 그게 엄마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걸.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저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의심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며 가장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이 있더라도 썩은 가지는 단호하게 쳐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내 옆에는 이제 한결 어른스러워진 아들이 든든하게 앉아 있다.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의 곁에서 나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지붕이 되어줄 것이다. 비바람만이 아니라 달콤한 독을 품은 안개까지도 막아주는 그런 지혜로운 지붕이.